시는 무료하고 가난한 현실에게 주는 풍성한 판타지 같은 것입니다. 당신 몸에서 퇴화해가는 감동하는 능력을 재생해서 더 많이 느끼고 더 황홀하게 살다 가도록 도와주는 비아그라 같은 것이 시입니다. 임태주 시인의 산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꽃 피고 세우는 것만 보려 하지 말고 시도 읽으면서 더 많이 감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인의 말에 귀 기울여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달에 이 녹음이 있는 거를 캔슬하고 났더니 이렇게 한여름을 다 지나고 만나게 됐습니다. 벌써 가을 같죠? 네. 가을. 그동안 비도 와요. 네, 비도 와요. 그리움 네.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책 소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정임 씨 책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책 제목이 이 미친 그리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치다는 가장 부러운 말이면서 또 가장 경험해보고 싶은 말이라서 끌리고요. 또 그리움이란 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 감정이잖아요. 뭐 자궁물의 해기 본능 아니면 자연에 대한 이끌림이랄지 어떤 막연한 감정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 책 제목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그 몇 장을 넘기는데 참 아름답고 슬픈데 끝이 또 재밌는 걸 반전이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제가 또 좋아하잖아요. 또 재밌는 책을. 그래서 책을 다 읽고는 임태주 시인의 이제 팬이 됐고요. 또 책이 이제 그토록 붉은 사랑이 또 있거든요. 그 책도 함께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왜 책에서 그런 문구를 봤어요. 최근에 읽은 책에서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봤는데 저도. 예, 어. 아마 농담에서 봤을 거예요. 맞아. 밀란 쿤데라. 밀란 쿤데라 좋아해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는 뭐 형식 근본 테두리는 참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로 노력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느냐 그건데 이 미친 그리움 이 책도 내나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사연인데 약간 즐겁게 네. 책을 써놨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리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움이 없는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자체는 슬프고 약간 좀 우울해질 수 네, 있는데 그 그쵸.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가 우리가 마음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예, 마음에 네 사람이라는 거는 그 마음의 그 감동이라든가 이런 걸 풍성하게 느끼지 않고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막 매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나는 뭔가 이런 회의에 네.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불행을 느끼게 되지 않나. 네. 오히려 우리 수시 때때로 한 번씩 그리움에도 빠져보고 슬픔에도 빠져보고 해야 또 그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이 확 살아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씩 찾아보는 이 바쁜 세상에서 바쁜 일만 다 처리하려고 네. 아등바등 살지 말고 여유 가지면서 그리움에도 한번 빠져보자 하는 심정으로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저도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네. 느낌 받았어. 감사했어요. 네. 이 책 그 저자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이 임태주 시인이 1994년에 그 황동규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한 시인이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분이 출판사를 차리고 이제 페북을 하면서 자기 이제 책들을 막 소개했대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한번 써보자 이러고는 페이스북에다가 틈틈이 이제 쓰신 거예요. 글로 네. 에세이를. 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3년 동안에 어떤 쓴 글들을 모아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 책이 바로 이 미친 그리움인데요. 이분이 작가 소개를 어떻게 해놨냐면 자기한테 시인, 책받치, 명량주의자, 야살쟁이, 자기의 탐험가, 미남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바닷가 우체국에서 그리움을 수확했다. 봄으로부터 연애편지 작법을 사사하고 가을로부터
우수에 젖은 눈빛을 계승했다. 20살 무렵에 실연으로 시를 짓기 시작했고 영혼적 성장을 멈췄다. 어떻게 하면 철들지 않고 만년 소년으로 살까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지구별 여행 중이다. 신비한 자신을 몹시 그리워하는 습관이 있다. 라고 소개해요. 여기 작가 소개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신비한 자신을 몹시 그리워한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도 되게 신비하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시인은. 시인이시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을 매우 신비한 존재로 여기며 네. 살아가야겠어요. 좋겠죠. 네. 오늘부터 각자 신비한 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말하면 되나요? 그래서 그리움. 그러면 그리움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것들이 어떤 걸까요? 제가 왜 몇 개월 전에 이동원 씨의 또 기다리는 편지 그 동영상을 저희들 톡방에 올렸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렸어요? 네, 올려드렸었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어느 날 네. 갑자기 그 노래 원래 이동원 씨를 좋아해요. 노래가 네. 약간 슬픈 노래를 많이 네, 네, 부르시는데 맞아요. 네. 정호성 시인의 또 기다리는 편지를 아, 약간 정호성. 가사 조금만 바꿔서 네. 노래화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나더라고요. 밤 1시 정도에. 어머 어떡해. 그러면서 뭔가 뭐 말은 누구에게 못했고 제 자신도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 어떤 그런 서글픔이 있었겠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릴 정도로 되면 그러면서 그리움은 기다림보다 더 슬프지 않는가, 서글프지 않는가. 또 기다리는 편지에서는 기다림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다림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다리든지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리움은 대체로 지나간 거에 대한 그리움, 뭐 사라진 거에 대한 그리움, 어떤 아쉬움 이런 거일 것 같고, 뭐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원하지 않게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서 저는 그리움이라고 하면 그 서글픔이 많이 느껴지고. 아마 그 그리움 내지 서글픔이 저를 어느 날 저녁 울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그 노래 들어보세요. 그 네. 시도 마음에 와닿고 올 것 같아요. 진짜. 성임 씨는 어때요? 그리움. 하면? 저는 그리움하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그 그리움이 제일 강력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사람 옆에 있는데 또 그립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채울 수 없는 그림의 존재인가 싶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완벽하지 않은 어떤 사랑의 아이러니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이제는 그리움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움은 진화하지 않는다. 몸 안에 살다가 그 몸이 저물면 같이 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태준 시인이. 그래서 그리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정의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얘기였어요. 여기가. 네. 저는 그리워한다는 대상이 참 있다는 게 너무 정말 시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운 사람이 없으세요? 그리운 시절도 없고. 아니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 네, 그 기억하려면 저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층에 그 황순원의 소나기 단편 네네. 소나기를 이제 수채화로 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고 소녀 때의 그 풋풋한 첫사랑이 있었더라면 정말 평생을 두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련한 사랑을 가졌을 때 그 느낌, 그런 게 사실 그리우세요? 그리움의 아니 그게 없어. 그러면 아쉬워요. 그 10대 이후에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때 그리움이라는 거를 배웠으면 네. 훨씬 더 인생이 더 풍성하게 그 이후에도 그 감정을 잘 보듬고 다듬어서 이렇게 좋은 그 하나의 감정의 내 재산 같이 그랬다면 가질 수 언니도 있을 것 시인이 같아요. 되셨을 텐데. 그렇게 말이에요. 시인이
글이 안 써져요. 왜 자기 미안합니다. 고백이십니까? 네. 그럼 결론 우리는 그리움이 부족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건조한 거라도 써보죠. 뭐. 네네. 예.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초반부에 보면 또 영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네. 또 영화는 좋아하는데 동사서독이라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나오고 영화 음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임 씨는 일부러 영화 찾아보셨다면서요? 네. 복사꽃을 자꾸 얘기하는데 음.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찾아서 봤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화면이 막 흐리고 이런데 음악이 역시 이렇게 몽롱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는데 네. 그리움과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런 음악들이긴 했어요. 음악이. 그리고 내용도 어떤 그 강호의 이제 그 무사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고 또 그리워하고 또 뭐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찾아봤어요. 그러면 사운드 트랙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항상 그렇듯이 맨 첫 번째 네. 나오는 그게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그 북소리가 그 타악기 소리가 나는데 딴따라단딴딴딴딴따란 그게서 와, 또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지? 뭐 이런 그 음악이 참 좋았어요. 영화 음악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왜 옛날 주말의 명화 할 때 맞아. 나올 처음 때 맞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들어도 저거 주말의 영화다라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주말에 영화 봤어요. 네. 저 때만 본 거 아니었어요. 네. 지금도 저도 이렇게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너무나 좋게 얘기해서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화면이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책 읽는데 또 동사서독 얘기를 또 다른 작가가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왜 영화관에 한 번씩 옛날 영화 다시 보여주시잖아요. 네. 만약에 네. 그 영화를 하면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렇죠. 큰 화면에서. 참 중국 영화들은 날리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날려요. 많이 날리죠. 네. 머리도 아까 얘기했죠. 머리도 날리고 막 모래도 날리고 옷도 날리고 옷자락도 길어가지고 막 날리고 다 날려야 되나? 네. 사람도 날아가고 막. 며칠 전에 그 TV에서 서유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역시 중국 영화잖아요. SF의 완전체예요. 너무 날려 너무. 하여튼 이렇게 좀 뭔가 우리 정서에는 좀 약간 과한 면이 하여튼 예. 항상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절제된 걸 좋아하는 네. 민족성 자체가 어떤 대륙의 그런 기질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광대한 그쵸. 대륙의 스케일. 기질 어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는데 근데 아까 음악을 얘기했는데 영화 음악의 그 제목이 Ashes of Time이에요. 영어 이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의 잿더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회한 인생에 대한 네.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했으나 네. 그 대신 버리는 게 많았던 희생하는 게 많았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버려야 된다. 그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버린 거 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정임 씨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림이 적은 것 같아요. 아. 뭐 별로 버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를 생각해보니까 못 쓴다니까. 시가 안 나와요. 네. 그럼 이제 좀 버려볼까요? 좀 시를 위해서? 그러면 뭘 버리죠? 가장 첫 번째 남편? 왜 그러세요? 가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이 안 듣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올게요. 각자 여기 책에서 기억에 남는 꼭지가 있었다면 어떤 꼭지였는지 성숙 씨부터 좀 알려주실래요? 좀 전에 왜 황순은의 소나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도 보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 소제목 아래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의 풋풋한 사랑. 하지만 지연이가 임태주 시인이 보기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으로 제목을 붙였던데 그 부분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뭐 친구 집에 숙제하러 갔는데 우연찮게 여학생이 있는데
얼굴도 예쁜데 몸에서 약간 비누 냄새, 뭐 샴푸 어. 냄새, 채취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누나 같기도 한데 뭔가 가슴 설레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걔가 또 숙제까지 도와줘서 너무 좋았고 그 숙제하는 날만을 기다려서 친구가 오라고 했는데 갔어요. 근데 그날은 걔가 안 오고 친구 숙제만 다 해주고 자기 숙제 다 해줘도 그 학생은 오지 않고. 근데 아쉬운 거는 왜 안 왔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때의 풋풋한 사랑,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그때 그런 사랑을 느껴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진전된 어떤 그런 그리움을 쌓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는 몰라요. 그런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지는 저는 뭐 잘 그쵸?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 그때 그러한 사랑을 아직까지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소중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도 공감하고. 그렇죠. 네. 하나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떠올랐는데. 멋집니다. 네. 정임 씨는 어땠어요? 네, 저는 그 차를 받아 불었습니다라는 그 꼭지인데요. 여기 짧으니까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 차를 받아 불었습니다. 주차장이 미끄러워서 부득이하게 차 앞을 받아 불었습니다. 번호판 아래가 글 컸으니 연락 주시면 배상 허겄습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살얼음이 언 겨울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차 앞 유리창에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글씨체나 맞춤법을 보니 연세에 지긋한 어르신일 것 같았다. 남겨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메모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의 메모가 제 마음을 들이받아 불었습니다.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시와 마주치기도 한다. 라고 끝나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서로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나도 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나의 의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고 하지만 삶에 찌들었지만 그 어르신의 손글씨를 보고 그거를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웃으면서 넘어가고 그 또 어르신한테도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부분이. 마음이 살아 있으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될 수 있다는 네.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 네. 네. 그러게요. 저는 여기서 자존의 높이라는 꼭지가 좋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할 때는 자기 자신을 키워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좀 아래를 자존감을 씨앗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씨앗이 커나가면서 점점 나무가 되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면서 밑둥치를 튼튼하게 뿌리도 튼실하게 해야 위에 달리는 꽃과 가지가 안정될 수가 있는데 자존감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밑에는 부실하고 위에 올라가는 가지와 나무와 잎과 꽃들만 너무 무성하면 정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위태로워진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성숙한다는 거는 이렇게 씨앗이 점점 커나가듯이 때 밑에 둥지를 든든하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자존감의 밑에 둥지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죠. 네네. 자존감을 키우자에는 급급한데 우리가 그렇죠. 좀 자존감을 좀 이제 다스려 보자는 네. 얘기는 참 드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 이밀세 그러잖아요. 네.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뿌리가 깊게 자라났으면 자존감은 자동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라도
자존감을 의식적으로 키우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요. 되지 이게 않을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뭐 좋은 학교, 예. 좋은 직장 혹은 뭐 좋은 집 이런 것들로 자꾸 자존감을 세우려다 하다 보면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아니 근데 문제는 그 자존감과 자만심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 이거는 나의 자존감이야라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자만심에 좀 쌓여서 살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도 있을 때가 있어서 참 돌아본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자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조금씩 낭독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부터 제가 앞에 부분이거든요. 짧은 한 단락이니까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움의 천재가 살았다. 바닷가 우체국에서 처음 그리움을 배웠다. 인생학교에서 줄곧 그리움을 전공했다. 나의 그리움 생산력은 어머니에게서 왔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으로 아들에게 그리워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머니는 깊은 강물 같아서 한결같이 쉬지 않고 내세로 흘러갔다. 왜 흘러가야만 해? 한 곳에 고여 부풀면 터지지 않아? 어머니는 대답 없이 흐르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그리움이 바다에 닿으면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그립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리워하며 흘러가는 동안이 일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저도 그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에 대해서 아니면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는 왜 그토록 붉은 사랑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뭐 글을 쓸 때는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어머니고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성숙 씨 이 부분을 아.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제 같은 경우는 짧은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는지 뭐 내용이 그랬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매미와 같이 내면을 비우고 창자를 열어 한껏 울기로 합니다. 마음. 얼마나 세상이 아프면 저렇게 나뭇가지마다 울음에 젖은 마음을 내다 걸고 또 그것이 아파 저토록 파랗게 울어대겠는지요. 매미 소리 들으면 저는 보통 짜증난다 어릴 때는 시끄럽다 이거였거든요. 최근에는 안쓰럽다.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뭔가를 외치면서 저렇게 맴맴거릴까. 그냥 그걸 보통 통상 맴맴거린다는 걸로만 봐겠지. 이 시인은 정말 다르다는 게 그 소리를 마음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그렇게 새롭게 이걸 읽는 그 시각도 새로웠지만 그 매미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았었어요. 저는 삼방일기 1인데요. 잠 읽어볼게요. 스님은 차를 권하고 다시를 나갔다. 사람에 치였으니 홀로 호젓함을 만나보라는 것인가. 창문에 섬 한 점과 바다 한 폭이 걸려 있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었다. 햇빛이 깊어져 나는 반쯤 젖었다. 차를 우리는데 누군가 자꾸 문을 두드렸다. 풍경 소리였다. 내 고요가 흔들렸다. 왜 그리 소란스러우냐고 가볍게 나무랐다. 그러자 풍경이 저를 흔든 바람을 나무랐다. 그러자 무연히 지나가던 바람이 나를 나무랐다. 본래 흔드는 게 바람의 일이고 본래 소리를 내는 게 풍경의 일인 것을 나의 본래의 일은 무엇이었나. 바다가 한없이 고요해서 소리 없이 차를 마셨다. 좋습니다. 우리 삶이 저만치 나보다 앞서서 나갈 때 우리는 그리움에 빠집니다. 그 그리움이 어떤 때는 그립고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죠. 오늘 그리워할 것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가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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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